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의원을 제명시켰습니다. MBC가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강도 높은 조치입니다. 김 의원은 일단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정치 생명에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먼저 조명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당내 윤리감찰단에 김 의원을 회부한 지 단 이틀 만입니다. 윤리감찰단장에 임명된 최기상 의원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이낙연 대표에게 요청했고 당 지도부가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 바 김홍걸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 민주당 당규에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 세 채를 가진 김 의원의 부동산 보유, 여기에 분양권 신고 누락 등 각종 의혹이 당의 정책 취지에 맞지 않고 품위를 훼손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당의 제명 조치로 당적을 잃긴 했지만 스스로 탈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합니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인 김한정 의원은 김홍걸 의원의 사정을 변호하고 옹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취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서른 의원과 함께 김홍걸 의원을 만나 설득했지만 당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자 공개적인 요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들도 일제히 김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일단 김 의원 측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민주당으로선 속도감과 무게감을 함께 갖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속내를 보면 김홍걸 의원 말고도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의원을 두고도 여러 의혹과 비난이 일고 있는데 당이 소속 의원이라고 주저하거나 감싸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처음으로 김홍걸 의원의 재산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건 지난 월요일입니다.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과 지금의 신고 재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당도 선관위의 조치를 부합하며 대처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당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켰고 또 이틀 뒤에 김 의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의 조사 협조 태도가 불성실했다는 공식적인 이유 외에도 김 의원의 재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이나 소득 경로가 분명치 않았던 김 의원이 서울에만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특별한 직업도 소득도 없던 김홍걸 의원이 무슨 재주로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이를 두고 아빠 찬스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공정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신속히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러 경로로 김 의원의 탈당을 타진했지만 김 의원이 이에 불응한 것도 결정을 앞당긴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심은 김 의원과 함께 윤리감찰단에 회부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의 징계 결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의원은 오늘 처음으로 이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수를 성사시켜 해고된 직원들의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사제 출연 등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선 핑계를 대며 피해갔습니다. 경영할 사람들하고 그 주관사하고 거기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헌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편법 증여.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다음 주까지 마칠 예정인데 내부 기류는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MBC는 얼마 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인 서울시로부터 400억 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후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면서 박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직을 그만뒀는데요. 앞선 보도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만 따져본 건데 저희가 추가 취재한 결과 다른 지자체 공사가 줄줄이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2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배주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착공한 경북 예안과 청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5년간 180억 원 가량이 들어갔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원하종합건설과 이준종합건설이 수주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소유했다 지금은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각 지자체의 자료를 모두 확인한 결과 2012년 박 의원의 국회 입성 이후 박 의원 일가의 회사들은 지난 7년 동안 12건의 일감을 지자체로부터 따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교 복구와 택지 조성, 도로 포장 공사 등 모두 487억 1천만 원 규모입니다. 삼선의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년간 국토위 야당 간사도 맡았습니다. 지자체는 이 위원회들의 피감 기관입니다. 지난달 MBC 스트레이트 보도로 박 의원 일가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400억 원 넘게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주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지자체 외에도 국토부와 그 산하 기관에서 지난 5년 동안 1천억 원이 넘는 공사비와 기술료를 받아간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이해 충돌 사안이라며 의원직 사퇴와 함께 수주 과정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의원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판론이 보임도 조금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국토위원을 사임하면서 자신은 의정활동 기간 사리사욕을 챙긴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 일가 회사가 피감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액수가 확인된 것만 2천억 원을 넘는 상황. MBC는 박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박 의원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하루 종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위협하는 새로운 시대에 기승을 부릴지 모를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고발합니다. 음식 배달을 시키면서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기로 계산하신 경험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카드를 긁는 순간 카드 정보가 고스란히 정보 사냥꾼 해커한테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했을 때 사용하는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기입니다. 배달하는 사람의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깔고 블루투스만 연결하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전자결제는 하루 평균 1,800만 건. 비싸고 복잡한 장비가 필요 없다 보니 최근에는 택배나 전통시장에서도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안입니다. 한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과 결제기 사이의 블루투스 통신을 해킹했습니다. 결제기에 금액을 입력한 뒤 신용카드를 꽂는 순간 해커의 컴퓨터 화면에 신용카드 정보가 올라옵니다. 암호 같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신용카드의 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해킹한 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결제를 할 수 있는지 시도해봤습니다. 결제기에 꽂은 실제 신용카드의 끝번호는 8317. 하지만 휴대전화에는 9292로 끝나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조금 전에 훔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결제 정보가 해커한테 뺏겼기 때문에 해커가 악의적인 의도로 음식을 시킨다든지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는 매장에 가가지고 대신 결제를 갖다가 한다든지. 이런 해킹이 가능한 이유는 카드 정보를 실어 나르는 블루투스 통신이 편리한 만큼 보안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과 배달 결제기의 보안을 위해서는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배달 결제기는 이런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위장해 신용카드 정보를 빼낸 해커의 컴퓨터가 계산을 할 때는 이동식 결제기로 위장해 남의 신용카드 정보를 내보내는 겁니다.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악성 코드를 심을 필요도 없고 블루투스가 도달하는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배달 결제기는 모두 해킹이 가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통화 중인 무선 이어폰을 공격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도청할 수 있고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통신이 되는 제품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요.
2년 뒤에는 무려 50억대가 넘는 제품에 블루투스 기술이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동차를 블루투스로 컨트롤하는 시스템도 벌써 나와 있고요. 아직은 덜 부각이 돼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하지만 국내법에는 인증 절차 등 블루투스와 관련해 제조사가 지켜야 할 보안 기준조차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결제기와 같은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할 때는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때가 아니면 휴대전화에 블루투스 기능을 꺼놓는 것이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36년 전 지체장애인 김순석 씨는 10cm의 문턱 때문에 세상과 단절돼 있다는 고통을 절규한 뒤 숨졌습니다. 오늘 그의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그 사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은 나아졌을까요? 그의 죽음 뒤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 바뀌지 않은 낡은 법 때문에 한 발 앞도 더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는 주성희 씨. 높낮이가 조절되는 책상, 자동문이 있는 사무실에선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건물 밖에 나서면 세상의 벽과 마주합니다. 점심시간 커피 한 잔을 마시려 해도 휠체어 바퀴가 턱에 가로막힙니다. 높이 13cm에 불과하지만 주 씨에겐 출입 금지 표시와 다름없습니다. 턱 하나 아니면은 뭐 홈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죠. 그냥 항상 가던 카페 아니면 회사 근처에 있는 가까운 카페 이런 데로 많이 가죠. 실제로 주 씨 회사 주변을 함께 돌아보니 커피숍 4곳 중 3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지난 1998년 만들어진 장애인 임산부 노인 편의 증진법은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 같은 곳에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면적 300제곱미터, 즉 90평이 넘는 대형 매장에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전국 일반 음식점의 96%, 제과점 99% 등이 예외여서 해당되는 가게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이제 나가도 이제 즐비하게 늘어진 것이 이제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한테는 이제 그림의 떡인 거죠. 국가인권위도 지난 2017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을 50제곱미터로 낮추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초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답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19년도에 저희가 소규모 영세 상공인들 지원하는 그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좀 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장애인 단체들은 2년 전엔 국내 대형 호텔과 카페 체인점, 편의점 본사를 상대로 장애인과 노인, 유모차가 사업장을 이용하기 편하게 해달라는 소송도 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개선이 됐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편의점 업계 1위 GS25는 입구에 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배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GS25 측은 대신 이런 대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입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직원과 눈을 마주치라는 주문. 그러면 직원이 직접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편의점 앞에 가봤습니다. 열어드릴까요? 열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입구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였지만 직원은 5분이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눈이 2번 정도 마주쳤어요. 근데 한 번은 무시를 하시고 2번째 나왔거든요. 너무 치욕스러워요. 왜 저희는 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서울시장에게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고 김순석 씨. 36년 전 그의 외침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음식을 만들다 발생한 화재로 중화상을 입은 10살, 8살 형제.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아직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형제는 평소에도 보호자 없이 둘이서만 다녔고 저희가 확보한 영상에도 그런 상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일 인천의 한 편의점. 외소한 체구의 아이 2명이 킥보드를 끌고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 장바구니를 집어들더니 매장 곳곳에서 먹을거리를 고릅니다. 계산대에 올려둔 음료수,
점원이 바코드를 찍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시 진열대에 갖다 둡니다. 프로밀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거를 처음에는 먹고 싶어서 들고 왔다가 결제가 안 되니까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17분 동안 도시락과 과자, 음료수 등 이것저것을 고른 형제는 비닐봉지를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갑니다. 나흘 뒤 밤 10시쯤엔 형 혼자 도시락 2개를 사갑니다. 이들 형제는 보호자 없이 주로 단둘이 다녔다고 합니다. 장갑을 달래서 엄마가 사오라 했더니 아니래. 지가 설거지하려고 사왔어요. 형제들은 분식점과 중국집 등에 먹을 걸 사러 자주 들렀습니다. 보호자 대신 늘 킥보드와 함께였습니다. 킥보드 타고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들고 와. 내가 들다 집에 앞에까지 갖다 줘. 자기네 집까지 못 가고 지가 갖고 올라간 거야. 엄마 혼났네. 결국 아이들은 엄마가 없는 사이 음식을 해먹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주민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엄마의 추가 방임 의혹에 대해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지자체에는 형제를 돕겠다는 후원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병원으로 이송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어제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내려간 게 이번 주 월요일부터였는데 이미 지난 주말 그 전주에 비해서 이동량이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추석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많아지는 이유인데요. 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광화문 지역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1명이 확진된 지 이틀 만에 동료 3명과 가족 1명 등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아자동차 광명 소아리 공장과 관련된 확진자도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는 꺾였다지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재생산 지수가 전국은 1 미만인데 수도권은 1.06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도권 시민들의 거리 두기 노력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휴대전화 이동량을 살펴보니 직전 주말보다 8.3% 늘었습니다.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불편과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통이나 물류 등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류가 활발한 만큼 수도권의 불안한 상황이 비수도권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어느 유행보다도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거리 두기로 억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중은 나흘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26.8%로 뛰었습니다.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가 불과 열흘 남짓 남은 상황. 방역당국은 지금의 확산세를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연휴 시작 전에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택배 상자 분류 작업을 거부하기로 했던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 만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택배 분류 인력을 하루 평균 10,000여 명 추가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정부의 노력을 믿겠다는 건데요. 대신 추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출근 시간을 늦춰서 전체 근무 시간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류 인력 즉각 투입하라!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택배 분류 작업을 다음 주부터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자 정부와 택배업계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 서둘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심야 시간까지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내놓은 데 이어 추석 택배가 집중될 앞으로 2주 동안 택배 분류와 배송에 12,000여 명의 임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분류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4,000여 명의 택배 노동자들은 하루 만에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일하는 지역 터미널에 실제로 투입되는 인력은 2,000명에 불과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 방침을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부족하지만 이 추석 명절에 국민들의 소중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번 판단의 결정적인.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곧바로 각 택배사와 대리점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출근 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업계의 인력 투입으로 이번 추석엔 택배 노동자들의 분류 작업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게 된 겁니다. 대책위는 이 같은 한시적 조치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부족한 만큼 이를 논의할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택배업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또다시 분류 작업 거부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혀 분류 업무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담당 부서를 교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고발인을 7개월 만에 다시 불러서 조사했는데 곧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둘러싼 주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딸이 특혜를 받아 성신여대에 입학했고 재학 중 성적도 석연치 않게 올라갔다는 의혹. 2년 전 성신여대는 내부 감사를 통해 절차가 무시된 전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들 김모 씨가 미국에 사립고 재학 중 서울대 연구진의 학술 포스터들에 별다른 기여 없이 무임승차한 의혹에는 서울대도 일부 포스터의 경우 김 씨의 저자 자격이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와 함께 나 전 의원은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발달 장애인 관련 사단법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를 사유화해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에서 나 전 의원의 딸이 공모 절차 없이 국제행사 대표에 뽑히는 등 15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검찰과 경찰엔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한 고발장이 10건 가까이 접수돼 있습니다. 올 초까지 몇 차례 고발인 조사만 진행했던 검찰은 7개월 만인 오늘 다시 고발인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도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만 무려 6번의 고발인 조사를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러나 그간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사건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했다며 수사가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과 8월 두 차례 성신여대로부터 딸의 입학 전형 관련 감사 보고서와 성적 정정 내역 등을 확보한 검찰은 최근 학사 업무를 맡는 성신여대 교직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반년 넘게 멈춰있던 수사가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나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4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면서 감염이 전국적으로 번진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전광훈 목사 측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에 온상이 돼버린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7일 만에 서울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손해배상, 다시 말해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받아내기로 한 46억 2천만 원은 우선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거주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가 부담한 3억 3천만 원, 그리고 자가격리자 2,577명의 생활지원비 6억 6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과 거리두기 강화로 줄어든 대중교통 이용량 손실 보전액 22억 5천만 원, 교회 관련 전수조사에 투입된 인력의 야근비까지 청구했습니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든지 2단계 거리두기로 인해서 교통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실제로 시에서 행정력 낭비나 이런 것들도 그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으로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에 발생한 손해액까지 모두 합치면 131억 원에 달한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들 기관이 별도로 소송을 내면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의 소송은 터무니없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문재인, 반공산주의 투쟁에 선봉에 서 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부당한 폐악질을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전광훈 목사는 수감 사흘 만인 지난 10일 다시 보석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중에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이 그저께 신임 스가 총리를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건 물론이고 직접 스가 총리와 접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 정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 고현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 소속 다카토리 슈이치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카토리 의원은 오늘 아침 37도의 발열 증세가 있어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오자 곧바로 입원했습니다. 문제는 다카토리 의원의 동선입니다. 그는 총재 선거 과정 동안 스가 진영에서 줄곧 활동해온 데다 이틀 전엔 총리를 선출하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또 스가 총리 당선이 확정된 뒤 스가와 직접 축하 인사도 나눴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악수 대신 주먹으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환송 인사 때에는 아베는 물론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어제는 자민당 최대 계파인 호소다파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하기우다 문부상과 기시 방위상 등 스가 내각의 강요가 최소 3명 이상 참석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다카토리 의원은 아베 전 총리의 보좌관으로 지난 8월 15일 아베 총리를 대신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아직 어디까지 밀접 접촉자로 보고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결과에 따라선 신임 내각 운영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자가 맡긴 돈으로 투자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마약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해외 유학을 다녀온 30대 직원인데요. 국민들의 노후자금 수조 원을 마약 기운에 굴렸다는 건지 공단 측은 곧바로 이 직원들을 해임시켰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한 해 750조에 이르는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곳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했던 운용역 4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뒤 이들 중 한 명의 전주 거처에서 퇴근 후 모여 수차례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30대 직원들로 90조 원 규모의 자산 운용을 담당하는 대체투자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달 전인 지난 7월 마약 투약 정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해임했습니다. 공단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들을 업무 배제 및 사법당국에 고발 해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도 일부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7년 퇴직 예정자 3명이 기금운용 기밀 정보를 외부로 전송해 파문이 일었고 이듬해에는 직원 100여 명이 해외 위탁 운용사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지원을 받고 해외 연수를 다녀와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다루는 운용 인력들의 일탈과 부정이 자칫 연금 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대마를 피우고 부산 시내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 형량을 미리 판단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차를 몰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45살 A씨. 윤창호법이 적용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왔습니다. 대마 흡입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A씨는 사고를 내기 10분 전쯤 동승자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흡입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 한 대를 들이받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한 차례 더 들이받은 뒤 오토바이와 그랜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비공개로 20분 정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해 중형이 예상되는 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안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가족은 피트니스 강사인 동생이 2번의 수술과 수개월에 걸친 치료를 받아도 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미국의 한 백인 남성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 자매에게 다짜고짜 우한으로 돌아가라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렇게 동양인에 대한 차별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의 한 식당. 한 백인 남성에게 한국계 여성 2명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남자가 우한으로 돌아가라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When he just came to me just now, if he's not going to be removed from the restaurant, we're literally posting this. Like, that's so fucked up. 항의를 해도 남성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자 여성들은 식당 매니저에게 항의했습니다. Okay, let me handle it. 하지만 식당 측도 여성들에게 무료 후식을 제공했을 뿐 남성에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한국계 미국인인 유명 유튜버 소피아 장. 54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자신의 SNS에 이 영상을 올리자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우한으로 돌아가라는 말에 영어로 항의를 했는데도 중국어를 몰라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역겹다는 등 남성을 비난하는 댓글이 속출했고 미안하다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백인 남성은 대형 보험사 프루덴셜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고 논란이 커지자 보험사 측은 차별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철저한 조사를 거쳐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미국에선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뉴욕의 한 상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한인 직원이 폭행당했고 지하철에선 바이러스를 없애야 한다며 동양인 남성에게 느닷없이 스프레이를 뿌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한 신고센터엔 지난 8월까지 3,000건에 달하는 언어 및 신체 폭력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급기야 미국 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 인종차별 범죄가 급증해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세종청사를 오가던 통근버스가 내후년까지 모두 사라질 예정입니다. 청사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유도할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9년을 끄는 동안 세종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고 이제 정착이 쉽지 않아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과 정부 세종청사를 오가는 통근버스가 오는 2022년에 사라집니다. 내년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노선 가운데 40%를 줄이고 내후년에는 운행을 전면 중단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정주 여건이 나아졌고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의 90%가 세종과 주변 지역에 거주해
통근버스를 없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정부 세종청사 입주와 함께 도입된 통근버스는 그동안 세종시 정착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통근버스를 운영하는데 해마다 평균 80억 원 넘는 세금이 투입돼 혈세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아파트 특별 공급을 악용한 공무원 특혜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정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줄이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어떤 로드맵이 없이 여태까지 그대로 그냥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통근버스 중단으로 공무원의 세종시 정주가 늘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공무원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특별 공급 혜택이 줄어든 데다 수년째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아 세종시 이주가 부담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최근에 집을 알아봤을 때는 구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KTX, 고속버스 같은 거를 사용을 해야죠. 애초 정부 세종청사 입주 초기에만 운행하려던 계획이 여러 차례 수정된 끝에 9년을 끈 게 오히려 공무원의 부담으로 돌아온 겁니다. 처음 할 때는 1년이나 2년만 한다고 그러고 3년만 한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상황이고 자기들이 정책 결정한 사람들인데. 정부는 통근버스 폐지와 함께 세종시 중심의 근무가 정착되도록 공무원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 결정을 9년이나 끌어오면서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사이 5차례나 수해 현장을 찾아서 초고속 복구를 강조해왔죠. 그 성과를 오늘 공개했는데 무려 한 달 만에 주택 수십여 동이 완공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남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푸른 논뒤로 말끔하게 새로 지어진 집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마을에선 한바탕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공터에 모인 주민들은 한복까지 차려입고 춤을 춥니다. 새 집을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경례하는 최고령대사 김정은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곳은 지난 8월 폭우와 태풍 바비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마을 하나를 새로 지은 겁니다. 새집 이용권을 받아든 주민들은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을처럼 행복한 마음, 복된 삶을 누리는 인민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새집 곳곳을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주민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군인들은 집집마다 생활용품 등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자기들은 천막에서 살면서도 우리 인민들이 불편해할세라 정말 나무가 떨어지면 나무도 해다 주고. 지난 한 달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5차례 피해 현장을 찾았을 정도로 초고속 복구를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복구 마을은 지난 2016년 역시 수해 피해로 2달 만에 완성된 건물들과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달 당창 건의를 앞두고 건재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걸로 풀이되는데 단장한 건물 외관과 달리 거리는 정비되지 않은 진흙바닥을 드러내 대조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야구에서 홈플레이트를 흙으로 덮는다는 건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메이저리그에서는 홈런을 친 선수가 이런 항의로 곧바로 퇴장을 당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깥쪽으로 빠진 공이 스트라이크로 선언되자 미네소타의 도널드슨이 주심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합니다. 감독이 대신 나서 일단 상황은 정리됐고 도널드슨은 곧바로 다음 공을 받아쳐 담장을 넘겼습니다. 승부의 균형을 깨는 홈런포.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도널드슨은 홈을 밟기 전 갑자기 발로 홈플레이트 위를 어지럽히는 돌출 행동을 벌였습니다. 주심이 곧바로 퇴장을 선언했지만 도널드슨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홈을 밟더니 3번 더 흙을 쓸어 담은 다음 주심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고 돌아섰습니다. Was hoping that was the end of it, but obviously it wasn't. Josh's emotions got the best of him, and his frustration did get the best of him. 볼 판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홈플레이트를 흙으로 어지럽히거나 판정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심판에게 흙을 모아 던진 감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가 그것도 홈런을 친 직후 돌출 행동으로 퇴장당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You see something you maybe never have seen before. I have never seen a guy get thrown out after hitting a home run. 미네소타가 이후 역전을 허용하면서 도널드슨의 빈자리는 더 크게 다가왔고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오늘 승리로 12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그림 같은 하늘이 펼쳐진 하루였죠. 주말인 내일도 쾌청한 초가을 정취가 가득합니다. 높은 하늘에서 차가운 공기가 꾸준히 내려오면서 새벽 공기가 더 서늘해지거나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 중심으로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바깥에 머물 때에 불편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지나면서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낮에는 경북 서부 지역에 순차적으로 잠깐씩 영향을 주겠고 비의 양도 최고 20mm로 적겠습니다. 단 이른 아침 이동하신다면 안개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부 내륙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북에는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볕이 따갑게 비추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부산 17도, 대전 1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 낮아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영동과 영남 지방은 수요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8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